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AI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던 오라클이 틱톡과의 합작법인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미 증시에서 AI 버블 논란이 잦아들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준 우리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4% 오르면서 4,09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2% 오르면서 929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개장부터 1.5% 넘게 오르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4,100포인트 선까지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계속 좋은 모습 이어가면서 현재도 4,0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으로 전날 지난 금요일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인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장중 오름세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사항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주 계속 매도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6천억 원 가까운 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 원 가깝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조 7,500억 가까운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3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00억 가까운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186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총동력에 나섰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35% 오른 1,4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발 훈풍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둔화되면서 오라클은 물론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이 공개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실적이 상향될 여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컨센서스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며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고 마이크론 가이던스에 비춰봐도 내년 1분기 메모리 가격이 현재 가정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국내 반도체 투톱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도 3%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29% 오르면서 10만 9,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3% 오르면서 5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수혜 기대감이 높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이번 거래를 위해 경쟁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모건 스탠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 상장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의 투자사인 만큼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은 스페이스X에 총 2억 7,800만 달러, 우리 돈 약 4,100억 원을 투자했고 5배에서 6배에 이르는 평가 차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에서는 최근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수천억 달러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관련 벤더 종목들의 주가에도 선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 상승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를 보유한 상장사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사실상 유일하다며 향후 IPO에 진입할 경우 스페이스X의 가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 그룹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현재에도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22,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청약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어묵기업 산진식품이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3배에 이르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진식품은 실신년 넘게 대한민국 어묵 산업을 선도해온 대표 수산 가공식품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진식품은 2023년 매출 846억 원에서 2024년 964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7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증가하면서 매년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와중 13개국의 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을 노리고 있는 점도 기대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삼진식품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청약에서 3,22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기업 공개 일반 청약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진식품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식품 현재는 약간은 내려오지만 현재도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84.87% 오른 21,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온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강세를 이어가면서 양지수 모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전방위적으로 훈풍이 불어오는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주식 거래일도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마지막 불꽃을 올리려는 걸까요?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갭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AI 버블론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는 AI 병목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고 또 AI를 원하는 AI와 관련된 서비스나 에이전트를 원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간에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주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업체들이나 이 주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론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쨌든 수요나 공급이나 AI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주말 사이에도 좋았습니다. 이런 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뭐 조방원, 또 전력기기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 좋은 쪽은 저희가 어쨌든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 많으니까 체크를 해보도록 다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테니 오늘 조금 쉬고 있는 종목을 골라서 앵커 브리핑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몸집이 너무 커져서 170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또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미국으로 직접 간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미국의 생산기지, 생산 거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들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임이 나올 줄은 또 몰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 미국 법인이 휴먼 지놈 사이언스라는 HGS라는 요 생산 기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거냐면 GSK 겁니다. 글로벌 빅파마 GSK의 생산 시설을 지분 100%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수 금액은 한 2만 8천만 달러,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100억 원 넘는 정도의 가격이고요. 내년 1분기에 바로 그냥 인수를 완료해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브라운필드 전략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쓰고 있습니다. 브라운필드 전략이 무엇이냐? 공장을 운영하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지금 이 휴먼 지놈 사이언스라는 이 미국에 있는 요 생산 시설에서 이미 계약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받아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 요 4,100억 원을 주고 인력이라든지 공장 시설이라든지 지금 계약 맺고 있는 내용들까지 한꺼번에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년 1분기에 인수가 완료가 되면
빠르게 또 생산을 가동하겠다라는 삼성의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이러면서 현지 인력을 고용 승계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계속 우리나라 공장에서만 약을 만들어서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해외 생산 기지는 처음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사한 지가 14년째가 되는데 처음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내에 또 생산 시설을 확보한다라는 것 더 크겠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만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주목할 만한 이슈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시장,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는데 이것을 일거에 한순간에 이 불안감들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을 해야 하는 큰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을 진출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꽉 먹고 알 먹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꽉 먹고 알 먹는 이런 미국 진출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공장이 있어요. 본사도 송도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 3공장,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계속 증설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 생산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공장을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선 지금 78만 5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 미국의 메릴랜드의 락빌이라는 지역에 공장을 인수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6만 리터를 추가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걸 두 개를 합치면 총 84만 5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규모는요 거의 세계 최정상급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많은데 미국에서 만드는 6만 리터의 생산량까지 또 늘리게 되고 송도의 5공장, 6공장, 7공장까지 계속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조만간 이제 100만 리터도 넘어서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위탁 생산 CDMO 업계의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늘 강조하는 거, 초격차 지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CDMO 업계에서도 초격차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우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까지 플러스 알파로 하게 되면 지정학적 미국에서의 위험성도 줄어들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도 제거를 하면서 확실하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CDMO 업계에서의 강자의 위치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간밤에 나왔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요. 이렇게 미국에 진출한다는 미국 메릴랜드 락빌 지역의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이번 주에 주말 사이에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지난주에는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최근에 AI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이야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다른 국가들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CDMO 업계나 다른 제약 바이오 업계에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인도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발행하던데 우리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에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자, 요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 특정 바이오 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 조항,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인데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미국
미국의 그런 보안에 안보에 위협이 되는 바이오 기업인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내년 1월에 공개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우시바이오가 과연 이 리스트에 올라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CDMO 업계에 어쨌든 큰 하나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우시바이오에 대한 이런 제재를 가하게 되면 미국에서 CDMO 업체, CDMO 이렇게 맡겨야 되는 회사들을 우시바이오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업계에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바이오 제조의 리쇼어링 흐름에 부합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미국에 와서 약도 만들어라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삼성이 여기에 화답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우시바이오의 CDMO를 못 맡기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포트폴리오가 넓어지고 고객사도 다양화되고 주문량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꽉 먹고 알 먹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가격이 170만 원대라 너무 비싸잖아요. 하나의 단가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추후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진출하면서 생산 거점 확보를 하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1월 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 소식을 전해줄지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전사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고 있다. 사내 인력 재배치와 함께 외부 AI 로봇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냈다. 삼성전자는 경영 지원 담당 직속으로 AX팀을 신설해 전사와 사업부별 AI 전환 과제를 발굴 실행하고 있다.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삼성 리서치에는 생성형 AI 전담 조직인 노바 AI 랩을 만들고 사내 대표 AI 인재와 해외 전문가를 집중 배치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개발을 담당하는 미래 로봇 추진단이 본격 가동됐다. 제조 현장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자율 공장 구현을 위한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업무 제조 제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로봇 기술을 차세대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선제적인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AI 드리븐 컴퍼니 전환을 위해 AI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설계, 공정, 품질 분석 등 생산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삼성의 보관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인 테마 골라주셨을지 김태형 파트너의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방산주를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또 방산주가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방산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조금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방산주는 이제 조금 멀리하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에 조선과 원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방산주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방산주는 앞에 두 종목과 그러니까 두 섹터와 좀 다르게 이게 외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무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 태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실제로 태국군이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갖고 직접 실전에 들어가서 이런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이 이번에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KF-20, 그러니까 FA-50 전투기의 그 훈련기 모델인 T-50TH라는 게 원래 훈련기로 팔았던 건데 그거를 태국 정부에서 말 그대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로 전환해서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기들의 우수성은 증명이 되고 있고 이게 이 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 우리나라 이제 이 무기죠. 방산 무기 대부분 21세기에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기존 유럽의 이런 무기들은 대부분 20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도 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하고 정치적인 부분대로 감안을 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익을 내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에서 러우 전쟁이 뭐 이제 이제 그 종전이 될 것이다 이런 말 나오면서 유럽 쪽에서는 그 사이에 뭐 세이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럽권 내에서 EU권 내에서 무기를 생산을 해서 직접 유럽인을 고용을 해서 만든 무기를 갖고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위협을 방어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 유럽 쪽에다가 직접 공장을 짓고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프랑스나 그 영국이나 기존의 유럽 쪽에서 이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가들이 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산 쪽은 앞에 말씀드렸던 원전과 또 이 조선 쪽과 다르게 내년에는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쪽을 제외하고 동남아나 또 남미 이런 쪽에 새로운 시장을 또 뚫을 수도 있고 중동 시장에서 중국을 대신해서 또 중국하고 경쟁을 벌이면서 좋은 이제 우리나라 좀 고가 제품들, 고가 무기들은 우리나라 거를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방산 쪽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방사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종목 2개 정도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그 뭐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지상 무기부터 해서 공중 무기 또 바다에 이제 하나 오션을 통해서 이제 군함까지도 만들어내는 모든 무기를 거의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관련된 무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을 통해서 이 그 오스탈이라는 이 호주에 있는 조선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는 미국에도 조선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스카 프로그램들에서 최적화된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특히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우주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방산 쪽에서 벌어들이는 것 같고 여기 이런 우주 산업에다가 대부분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갖고 있는 명품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기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겠지만 올해처럼 점프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고객들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입니다. 칼인데요. 이쪽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KF-21 보라매 전투기라고 한국형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2026년에 우리 공군의 최초로 인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출 무기로서 항공우주의 KF-21이 새로 이제 그 첫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공군을 통해서 이게 전력화되고 이 전력화된 걸 보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구매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중동이나 이런 남미 쪽에서도 이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 항공우주가 말 그대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역시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 내년에 그래도 좀 잘 봐야 할 종목 뭘까요? 현대 로템이죠. 네. 현대 로템은 방산, 단순히 방산만의 회사라 보기는 어렵고 이외에 원래 중심은 레일 솔루션 해가지고 철도 차량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방산 쪽에서 먼저 터졌죠. 방산 쪽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1조 원에 매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에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K2흑표전차라는 이 명품 무기가 워낙 잘 팔려서 그런데요. 올해는 이 철도 쪽에서도 꽤 큰 계약들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해서 큰 계약을 했고 그러면서 철도 쪽의 수익이 붙어주면서 올해 2025년 현대로템은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의 이런 실적이 내년에 철도 쪽에 대한 수익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를 능가하는 실적을 내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이거는 폴란드 2단계 K2 흑표전차 폴란드형 수출까지 더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로템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을 보셔야 되고 일단 매수가는 18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시다면 18만 원 지금 3,400원 정도 되는데 18만 원 아래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시고 그리고 일부 좀 쫓아가도 됩니다. 18만 5천 원까지는 쫓아가셔도 되고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탑픽으로 현대 로템을 골라주셨어요. 내년에 더 좋은 수주나 실적들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쉴 때 좀 매수해보는 전략.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 골라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력기기 관련주입니다. AI 관련된 이야기 한참 전력기기들이 시원하게 올라오다가 요즘 잠시 쉬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AI 얘기하면 전력기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말 그대로 이게 말로만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니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뜻은 올해 이 기업들이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올해 효성중공업의 이런 회사들은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 투자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실제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생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올해랑 다른 게 올해는 기대감으로 이런 주가들이 좀 밀어 올렸다면 나중에 실적으로 이전 종목들의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진짜 실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한 단계 점프업 할 것이고 말 그대로 황제주인 효성중공업은 황제주로서의 이름값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 볼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먼저 효성중공업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지금 초고압 변압기에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각 50개 주 중에 48개 주가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자기들 AI 데이터 센터에 먼저 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에너지원, 그러니까 원전이 됐던 SMR이 됐던 여기서 발전된 전기를 이런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달해 주는데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전 세계 끼케야 우리나라하고 독일에 있는 기업들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걸 제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들도 몇 개 안 되고 특히 효성중공업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고 이번에 증설 투자를 또 하듯이 이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 실적은 내년에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진출을 해서 유럽 쪽에서도 꽤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죠. 유럽은 특히나 더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그 개비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올해 년도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주가 된 효성중공업을 보면서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밀었죠. 그리고 HD 현대그룹에서도 이 종목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북미 쪽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북미 누적 수주액만 19억 2,400만 달러입니다. 네. 정년 실적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선주도 함께 봐주신다면 내년에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대형주들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 전력기기 쪽에서 탑픽 하나 골라주시죠. 네,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진전기? 이 종목은 중전기 쪽 기기도 갖고 있고 또 한편 전선 쪽도 갖고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다른 앞에 세 종목보다는 좀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업체죠. 하지만 네. 실적을 개선하면서 빠르게 이걸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일진전기가 새롭게 주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55,000원,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내년에 전력기기 쪽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반도체도 그런 논리로 지금 내년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내년에 드라마틱한 실적 펌핑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탑픽으로는 저희가 일진전기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잘 골라서 내년에 좋은 수익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태원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뭐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2억 원으로 불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재테크라는 용어가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재무설계라는 게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온다는 거는 금융상품을 특히 가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와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 안에 절세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부동산을 향후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재무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하고는 단순하게 돈을 불리는 기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약 6단계 프로세스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객분을 만나면 이제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인데 이때는 고객이 어떤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사회자분 같은 경우는 주택구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퇴자금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증여상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재무적인 목표에 맞춰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흘러갈지, 보수는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 이 자료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리스트를 받아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표를 받습니다. 소득과 지출을 받는데 이건 미래의 경제적인 성적표가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분들의 재무적인 인생의 목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계획 안에 종속되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를 해요. 같은 비슷한 소득원 대비해서 과연 현재 재산은 많이 모아져 있는지, 절세는 잘 되고 있는지, 은퇴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을 해나갈 것이냐, 그 이후에 포트폴리오 제안을 드리게 돼요. 근데 재무 설계는 재테크하고 다른 게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해도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뭐 가지고 있던 뭐 금융 상품들을 갖다 변경한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니면은 상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실행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0, 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주택 구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재무적인 목표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6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재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쭉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자녀가 아직 성인은 아니지만 성인 자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자산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정 부분의 자금을 증여신고를 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5년 뒤에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주기로 해요. 그러면은 증여신고를 했던 증여상속설계를 통해서 절세를 해야 될 거고, 5년 후에 주택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자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미국 시장이 좋았고 한국 시장도 많이 좋지만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채권이라든지 ETF나 적립식 펀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5년 동안 자산을 좀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또 모으는 과정 속에도 절세 플랜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수익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조합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ISA나 이런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어느 정도의 이 부동산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은 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고, 그 안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실제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절세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자녀한테 그렇게 주택을 갖다 5년 뒤에 사줬지만 제 은퇴 자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소득원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 정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향후에 또 자녀들한테 상속증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산 설계까지 같이 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재무 설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자금 설계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겠죠. 유학자금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에 꼭 필요한 그 재무 목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입 자금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녀 독립 자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은퇴 자금이 될 겁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재무 목표로 주택을 마련하는 목표로 저축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적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증권사의 그런 ETF나 펀드나 이런 뭐 주식이나 채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내 투자성에 맞게끔 저축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번째 목표를 삼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자산을 형성하면서 사실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주식이 워낙 좋았지만 뭐 코인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또 영끌족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럼 50대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은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돈을 갖다 10억 모아야지, 20억 모아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은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소득원이 약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요. 지금 사회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몸으로 버는 소득이 나중에 없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이런 연금소득과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임대소득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소득원이 들어오면 좋을 거예요. 그럼 제가 임대소득을 받으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고, 제가 배당소득을 6%짜리를 받는다. 그럼 약 2억 원 정도의 배당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데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경우에는 이런 달러 자산이라든지 외화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원화 가치가 예전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에는 제가 돈을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원화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달러로 뭐 3,000달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설계를 갖다 50대 때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 독립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나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60세 때부터는 이제 자산을 모아놨던 자산을 합리적으로 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인출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다를 거고,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도 연금소득세를 갖다가 이제 이 부과하는 방법들이 다를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절세하고 또 80세, 90세,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산을 많이 형성을 했다. 그러면은 이 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고 합리적으로 나눠서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연령대별로 기본적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방향성으로 가시는 게 일반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기업 중 일부에서는요, 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재무 설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소득은 한정돼 있죠. 한정돼 있지만 지출을 갖다 통제를 하고 소득이 매달 같은 날짜에 강제적으로 저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있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소득원을 자꾸 늘려가지고 향후에 다른 소득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언젠가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나오게 될 거고 이 소득원들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재무설계는 사회 초년생이 더 중요합니다. 통장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저축을 더 해야 되고 또 지출 통제를 해야 되고 매달 내가 쓰는 돈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00만 원을 받는데 저축을 150만 원을 해요. 내가 들어가는 돈은 약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달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상자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부족한 달에는 여행 갈 때는 거기서 빌려서 쓰고 그리고 다시 평달에는 아껴서 거기다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돈은 늘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저축 금액은 항상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많이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된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사회 초년생부터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가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사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투자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 만들거나 1억 원을 투자해서 2억 원을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만 돈을 넣으면 물가 상승률이 5%고 은행 예금이 3%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그런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이론하고 실제대로만 하게 되면 별로 실패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남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내가 똑같이 따라가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고평가돼 있습니다.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또 미국 금리가 좀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를 봤을 때는 채권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킬의 채권의 이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금리 인하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쿠폰에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시면 좋거든요. 미국 쪽에. 미국은 금리가 올해는 한 2번,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그럼 거기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가 좀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약 2년이나 3년 정도의 주식형을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겁니다.
한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현재 가치로요. 그 1년이면 얼마죠? 약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60세 은퇴하셔가지고 현재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많이 한 90세까지만 이제 사신다고 해도 약 30년이면 15억 정도의 현재 가치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짜장면 가격이 한 700원 정도였어요. 10배가 넘었잖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계산해도 그 큰 자금이 필요한데 은퇴 준비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은퇴 준비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30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전세 살고 있으면 집을 구입해야 되니까 은퇴 자금으로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구입 자금이 한 70%면 20, 30% 정도는 그런 은퇴 자금이나 다른 자금들로 같이 저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재무 설계를 갖다가 실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은퇴하고 받는 소득원 중에 약 50%는 연금 소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희가 오해들이 좀 있긴 있는데 받을 수는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그 당시에 갔을 때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화를 찍어서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5년마다 조정 재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은퇴 시점까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연금성 자산이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금성 자산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세제 혜택도 있지만 단점은 돈이 좀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소득을 갖다가 일정 부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배당을 주는 국내 기업들이 이 월배당이나 분기배당 해주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약 한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월배당이나 분기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회사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코카콜라나 뭐 P&G 같은 회사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배당 주식들을 잘 모아가지고 일정 부분 배당 소득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있으면 좋은 게 부동산에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소득은 물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만 실물자산이 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원들을 좀 골고루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이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약 50%, 배당소득이 20에서 30%, 그리고 이자소득은 이자는 좀 낮지만 유동성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내 은퇴 자금의 100%를 여러 가지 소득원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가 약 70%면 30% 정도는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은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60세, 70세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은퇴하는 건 지금도 제가 다른 소득원들이 나오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은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 안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본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서 내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두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본격화됐다고 경고했다. 기요사키는 연준의 정책을 사실상 돈 풀기 재개로 규정하며 통화 가치 하락과 생활비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실물 자산과 대체 자산 비중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내년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은을 지목했다. 최근 금리 인하 직후 실물 은을 추가 매입했다고 밝히며 은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기요사키는 은 가격이 2026년 온스당 최대 $2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경우 현재 가격 대비 10배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가 장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한 월요일인데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을 함께 매수하고 있고 역시 기관이 오늘 또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은 연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주까지 매수를 하셔야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
배당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이번 주에는 아마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말 랠리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또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